남편의 관이 화장로 앞에 놓이자 아들이 제 손에 동의서를 쥐어줬습니다. 엄마, 빨리 도장 찍어. 저는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려 도장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빠 얼굴 한 번만 더 보고 보내자. 제가 관으로 다가가자 아들 태진이가 제 앞을 막았습니다. 관 열지 마. 이미 돌아가신 분 얼굴 봐서 뭐해. 그래도 43년을 함께 산 사람이야.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했잖아. 장례식장에서 충분히 했잖아.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자꾸 시간을 끌어? 그때 며느리 수경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부검 얘기 꺼내시면 안 돼요. 보험 심사가 꼬이면 돈을 언제 받을지 모른대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보험금? 태진이는 더는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아빠 사망보험금 10이요. 오늘 바로 화장해야 문제없이 받을 수 있어. 네 아버지가 죽었는데 지금 돈 이야기부터 나오니? 아들은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잖아.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화장장 입구에서 누군가 절 불렀습니다. 할머니! 교복을 입은 손녀 하은이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남편이 쓰던 낡은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은아, 네가 여길 어떻게 왔니? 하은이는 대답하지 않고 제 손에 휴대전화를 쥐어줬습니다. 할머니, 도장 찍으면 안 돼. 아들이 하은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네가 그걸 왜 가지고 있어? 하은이는 아빠를 피해 제 뒤로 숨었습니다. 온몸을 떨던 아이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바로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 아빠가 아직 숨쉬는 할아버지를 보고도 119에 신고하지 않았어. 순간 화장장 안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화장 동의서를 찢었습니다. 화장 멈춰주세요. 태진이가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애가 충격받아서 헛소리하는 거야.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금 경찰을 불러주세요. 제 남편 시신을 화장하면 안 됩니다. 그날 제가 도장을 조금 일찍 찍었다면 남편이 왜 죽었는지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품에 안은 채 보험금 12억 원을 기다렸을 겁니다. 모든 일은 남편이 죽기 사흘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남편 상철은 72살이었지만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오를 만큼 건강했습니다. 고혈압 약을 먹긴 했지만 정신을 잃거나 계단에서 넘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수술한 여동생을 돌보기 위해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정혜야, 태준이가 집에 왔는데 또 내 도장을 찾는다. 이번에는 왜? 보험 서류를 바꿔야 한다는데 말이 앞뒤가 안 맞아. 내가 거절했더니 수경이까지 와서 계속 조르네. 태진이는 사업을 한다며 여러 번 돈을 날렸습니다. 저희 부부가 대신 갚아준 빚만 2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남편은 몇 달 전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태진이에게 현금을 한꺼번에 주면 안 돼. 빚부터 갚고 또 사고 칠 놈이야. 그래서 남편이 아들을 위해 보험금 12억 원을 남겼다는 말은 처음부터 믿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도장은 절대 주지 마. 나 내일 아침에 갈 테니까 서류를 건드리지 말고. 알았어. 그런데 요즘 약을 먹으면 자꾸 정신이 흐릿해져. 약이 바뀐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오늘은 약 먹지 말고 기다려. 내가 내일 약국 가지고 가볼게. 남편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남편과 나눈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태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놀라지 말고 들어. 아들은 21번 크게 들이마신 뒤 말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셨어. 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병원으로 옮겨진 뒤였습니다. 태진이는 새벽에 아버지를 찾다가 계단 아래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평소 고혈압과 어지럼증이 있던 아버지가 발을 헛디딘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 계단 주변은 물걸레로 닦은 것처럼 축축했습니다. 남편이 쓰던 약통은 비어 있었고 휴대전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빠 휴대전화는 어디 있니? 태진이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모르겠어. 아빠가 어디다 뒀겠지. 계단은 누가 닦았어? 며느리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왔다 갔더니 너무 지저분해서 제가 닦았어요. 어머니가 보시면 충격받으실까 봐요. 사람이 죽은 자리부터 닦았다고? 저도 너무 놀라서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말은 그렇듯했지만 며느리의 손에는 세제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죽음이 갑작스럽다며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태진이가 화를 냈습니다. 엄마는 아빠 시신을 또 칼로 자르게 하고 싶어? 어제까지 나한테 통화한 사람이야.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이유라도 알아야 될 것 아니니? 계단에서 넘어져 돌아가신 게 뻔한데 뭘 더 알아? 아빠 몸만 욕보이는 거야. 아들은 제가 남편을 욕보이려는 사람인 것처럼 몰아붙였습니다. 그날 오후에 장례식장과 화장장 예약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니? 오래 끌어봐야 엄마만 힘들어. 빨리 보내드리는 게 아빠를 위한 일이야. 저는 그 말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아들이 빚 때문에 속을 썩였어도 설마 친아버지 죽음을 이용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 첫날 밤 저는 복도 끝에서 며느리의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네, 화장 끝나면 필요한 서류는 바로 제출할게요. 잠시 뒤 수경이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수익자 변경 접수는 문제 없죠? 사망보험금 12억 전부 태진 씨가 받는 건 맞죠? 저는 벽을 짚었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끊자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보험금이 12억이니? 수경이는 화들짝 놀라 휴대전화를 뒤로 감췄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 그때 태진이가 다가왔습니다. 엄마가 들었으면 그냥 말해. 아빠가 나를 수익자로 해놓은 보험이 있어. 네 아빠가? 아빠도 내가 빚 때문에 힘들 걸 알고 있었잖아. 마지막으로 나한테 기회를 주고 싶었던 모양이야. 그럴 리가 없어. 서류까지 있는데 뭐가 그럴 리가 없어? 아들이 보여준 보험 서류에는 남편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수익자를 저에서 태진이로 변경한다는 신청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을 기억했습니다. 태진이에게 현금을 한꺼번에 주면 안 된다. 무엇보다도 남편은 죽기 전날에도 제게 아들이 가져온 보험 서류를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빠가 직접 도장을 찍었니? 도장이 찍혀 있으면 됐지 뭘 그렇게 따져? 보험회사에 직접 확인해 보겠다. 그러자 태진이가 제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지금 아빠 장례 중이야. 돈에 미친 사람처럼 굴지 마.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낸 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확인하려는 절 돈에 미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손녀 하은이가 장례식장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은이는 왜 할아버지 장례식에 안 왔니? 수경이가 대답했습니다. 애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제 언니 집에 보내놨어요. 할아버지를 그렇게 따르던 아이가 마지막 인사도 안 한다고? 지금은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대요. 제가 하은이에게 전화를 했지만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은이가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빠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긴 채 이모 집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건이 벌어진 날 밤 하은이도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시험이 있어 근처 독서실에서 공부한 뒤 할아버지 집에서 자고 학교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밤늦게 아들 부부가 찾아왔고 남편과 보험 서류를 놓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태진이가 가져온 서류를 식탁 아래로 밀어냈습니다. 내가 죽으면 12억을 네가 받는 서류에 왜 도장을 찍어? 아빠가 당장 죽으라는 것도 아니잖아.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는 거지. 빚쟁이들한테 쫓기니까 이제 아버지 목숨까지 돈으로 보이니?
남편은 끝내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하은이는 거실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남편이 계단 아래 쓰러져 있었습니다. 수경이가 남편의 목에 손을 대보며 외쳤습니다. 여보, 아버님 아직 숨 쉬어. 빨리 119 불러. 하은이도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태진이가 딸의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아무도 전화하지 마. 아빠, 할아버지 죽으면 어떡해. 방에 들어가 있어. 태진이는 하은이를 방에 밀어놓고 문을 잠갔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기 직전 하은이는 바닥에 떨어진 남편의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며 놓친 전화였습니다. 하은이는 휴대전화를 발로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방 안에 숨겼습니다. 방 안에는 남편이 반려견 카메라를 확인할 때 쓰던 태블릿도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태블릿과 휴대전화를 가방 깊숙이 감췄습니다. 잠시 후 거실에서 부모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경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돌아가시면 더 큰일 나. 정신 흐리게 해서 도장만 받기로 했잖아. 죽이는 건 계획이 없었어. 그러자 태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신고하면 약부터 검사할 거야. 아버지가 살아나서 입만 열면 보험이고 건물이고 다 끝나. 그래도 이대로 죽으면 우리 둘 다 더 큰일 난다고. 하은이는 방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살려줘. 제발 신고해. 하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한참 뒤에야 119에 신고했습니다. 자신이 방금 집에 도착해 아버지를 발견한 것처럼 거짓말했습니다. 그동안 수경이는 계단 주변을 닦았고 태진이는 남편의 도장을 찾아 보험 서류에 찍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은이에게 그날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네가 입으려면 엄마 아빠 둘 다 감옥 가. 그러면 너는 고아가 되는 거야. 하은이는 부부가 무서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하은이를 이모 집에 보냈고 휴대전화까지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는 남편의 휴대전화와 태블릿을 가방 안쪽에 숨겨두었습니다. 화장식이 있던 날 아침 하은이는 방문 밖에서 이모가 수경이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전 11시 화장이면 그 전에 장례식장으로 갈 필요는 없는 거지? 그 말을 들은 하은이는 할아버지의 화장 시간과 장소를 알게 됐습니다. 아이는 학교에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교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숨겨둔 휴대폰과 태블릿을 챙겨 이모 집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화장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화장장 안에서 손녀와 만난 저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열었습니다. 잠금 번호는 저희 부부의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음성 메모에는 남편이 죽기 전날 녹음한 파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지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혜야, 태진이가 보험 수익자를 자기 이름으로 바꾸라는 서류를 가져왔지만 나는 거절했다. 도장도 찍어주지 않았어. 그런데 며칠 전부터 내가 먹던 약의 모양과 맛이 달라졌어. 약을 먹으면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다.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약통과 보험 서류부터 확인해라. 저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이걸 왜 나한테 보내지 않았어, 이 사람아. 하은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보내려다가 아빠가 들어와서 못 보낸 것 같아. 태진이가 휴대전화를 빼앗으러 달려들었습니다. 죽은 사람 헛소리를 왜 믿어? 화장장 직원들이 아들을 막았습니다.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휴대전화와 하은이가 가져온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태진이는 경찰 앞에서도 실족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빠가 혼자 계시다가 넘어진 겁니다. 애가 충격을 받아서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은이가 태블릿을 켰습니다. 남편은 반려견이 혼자 있을 때를 확인하기 위해 거실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영상은 태블릿과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음성 메모에는 남편이 보험 변경을 거부했다는 사실과 약에 대한 의심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반려견 카메라는 그 의심이 현실이 된 순간을 그대로 찍고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수경이가 남편의 약통을 꺼내 다른 약통과 바꾸는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 뒤 남편이 비틀거리며 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난간을 잡으려던 남편의 손이 허공을 짚었고 그대로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수경이가 달려가 남편의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여보, 아버님 아직 숨 쉬어. 119 불러. 하지만 태진이는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지금 신고하면 약부터 검사할 거야. 그래도 살아 계시잖아. 아버지가 살아나서 입 열면 우리 둘 다 끝나. 수경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죽이는 건 계획이 없었잖아. 정말 돌아가시면 어떡해. 그러자 태진이는 계단 아래 쓰러진 아버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119 부르면 살아날 수도 있어. 그러면 보험이고 건물이고 다 끝이야. 화장장 안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화면 속 남편의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상철이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맥박을 확인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태진이는 남편의 주머니와 서랍을 뒤져 도장을 찾았습니다. 수경이는 계속 주변과 약통을 닦았습니다. 두 사람은 보험 서류에 남편의 도장을 찍은 뒤에야 119에 신고했습니다. 자신들이 막 집에 도착해 남편을 발견한 것처럼 말하는 목소리까지 녹음돼 있었습니다. 수경이는 경찰 앞에서 태진이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신고하려고 했어요. 태진 씨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자 태진이가 며느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네가 살리려고 한 건 아버지가 아니라 네 자신이었잖아. 약통 바꾼 것도 너고 보험회사에 전화한 것도 너야. 당신이 시켰잖아. 아버님 정신만 흐리게 만들면 도장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 보험금 받으면 빚 다 갚고 네 명의로 가게 차려달라고 한 건 너잖아. 두 사람은 남편의 관 앞에서 서로의 죄를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진이는 끝까지 제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화장만 끝내면 보험금 12억 받을 수 있어. 지금 멈추면 돈도 다 날아가.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네 아버지가 죽었는데 네 입에서는 끝까지 돈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구나.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내가 잡혀가면 하은이는 어떡해? 그때 손녀가 아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걱정하는 척 하지 마. 할아버지가 숨쉬고 있을 때 아빠는 돈부터 계산했잖아. 저는 경찰에게 남편의 휴대전화를 건넸습니다. 보험금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로 앞에 멈춰선 남편의 관을 바라봤습니다. 제 남편이 왜 죽었는지만 밝혀주세요. 살아있던 사람을 누가 왜 죽게 내버려뒀는지 밝혀주세요. 남편의 화장은 중단됐고 시신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옮겨졌습니다. 아들이 말한 부검하면 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는 보험회사가 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몸에서 약물이 확인되기 전에 화장해 증거를 없애려던 거짓말이었습니다. 이후 조사에서 남편의 몸에서는 평소 처방받지 않은 진정성분이 확인됐습니다. 보험금 수익자 변경 서류에 찍힌 도장도 남편의 동의 없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편이 추락한 뒤 한동안 살아있던 정황과 구조 요청을 고의로 지연한 사실도 영상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보험금 지급은 중단됐고 아들 부부는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하은이는 그날 이후 저와 함께 지냈습니다. 아이는 밤마다 울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내가 그날 더 크게 소리쳤으면 할아버지가 살았을까? 저는 하은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이 저지른 죄를 네가 짊어지면 안 돼. 그래도 내가 더 빨리 문을 열었으면 문을 잠근 사람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네가 아니야. 넌 마지막 순간에 할아버지 목소리를 지켜줬어. 얼마 뒤 태진이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아들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자신을 위한 탄원서를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접견실에서 만난 태진이는 초췌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도 내가 감옥 가는 건 원하지 않을 거야. 저는 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 사본을 아들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이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았어.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했어. 빚쟁이들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어. 판단을 잘못한 사람은 바로 신고해.
너는 아버지가 숨을 쉬는 동안 보험금부터 계산했어. 태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까지 나를 버리면 날 뭘 받고 살아?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네가 받을 건 보험금이 아니야. 네 아버지를 죽게 내버려둔 대가야. 저는 탄원서 대신 남편의 음성 메모와 보험 서류, 신고가 지연된 시간 기록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남편의 장례는 필요한 절차가 모두 끝난 뒤 다시 치렀습니다. 이번에는 아들도 며느리도 없었습니다. 저와 하은이가 남편의 마지막 길을 지켰습니다. 남편의 관이 화장로로 들어가기 전 저는 조용히 관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당신 죽음을 돈으로 계산하지 못해요. 늦었지만 내가 끝까지 밝혀낼게요. 화장이 끝난 뒤 하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둘만 남은 거야?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 죄를 숨기지 않은 네가 남았고 끝까지 진실을 포기하지 않은 내가 남았어. 아들은 아버지가 죽으면 보험금 12억 원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보험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죽게 내버려둔 아들을 세상 앞에 세울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목소리를 남편의 죄와 함께 묻지 않았습니다.